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11월 말부터 자선 매입 프로그램을 매월 150억 달러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1월 미 FOMC의 성명서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 중 각각 국채 100억 달러에서 MBS 50억 달러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고 이후에 유사한 감축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월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를 매입해 왔으며 11월부터 매월 150억 달러 규모를 매입을 축소할 경우 8개월이 소요되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22년 6월에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연준은 기준금리와 할인율을 각각 현행 0에서 0.25% 및 0.25%로 동결을 했으며 초과 지급준비금 및 레포금리 또한 각각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 0.15, 0.05를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를 고정되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들을 통해 테이퍼링 정책 실시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독였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해서 해당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부분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시점이 22년 6월까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연말 정도 때 뭐 금리 인상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이번 형태에 따른 매입 프로그램 부분은 오히려 늘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좀 해보겠다라는 게 좀 포인트예요. 즉 그만큼 연준도 지금 코로나 형태에서의 나오는 이 변수에 있어서 뭐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부작용 없이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뭐 어련히 잘 해줄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뭐니 해도 어차피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부분은 아마 조건부로 진행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조건을 내놓았냐? 고용 부분에 따른 언급을 다시 한번 했죠. 완전 고용 유지 부분이 이번에 좀 미약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언급은 좀 미뤄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유지가 되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따른 부분과 또 대외 변수 여러 가지에 따른 뭐 정치적인 부분도 다 고려를 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제 테이퍼링이 곧바로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됐었을 때 상당히 변화폭이 꽤 많이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만기 시점에 도래하는 그 타이밍과 좀 비슷하게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월 서비스업 PMI 예상치가 상회하며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미국 서비스 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생산량 증가 또한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수준을 증가했다고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10월 ADP 민간 고용 예상치도 상회하며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ADP에 따르면 서비스 섹터에서 고용이 45.8만 명을 증가하며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10월에는 대기업이 2개월 연속 안정적인 고용 증가세를 보여주었다라는 설명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10월 최신 서비스업 PMI도 상회하는 정도가 나왔고요. 차이신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개선된 수치로 중국의 지방 코로나 확산이 10월 중순에 진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회복된 가운데 이로 인해 서비스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국경절
동안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었고 소비 부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가장 큰 11월 11일 싱글데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싱글데이라고 해서 막대한 이제 물류 대란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타오바오로 결제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이 물류 이동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일단 지금까지 해서 이게 이제 11월 11일 이후부터 되는 줄 아는데 그 전주부터 그리고 그 전전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벤트는. 그래서 물류가 지금 이동되는 양이 대략 한 1억 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대륙은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저도 이 이벤트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사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동량이 과거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물론 자세한 내막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86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11월 미 FOMC 회의에 따르면 테이퍼링 정책이 발표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됨에 따라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63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10월에 ADP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등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인 가운데 11월 미 FOMC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됐다는 점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지속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 부분에 따른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약간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 예상이 증가한 부분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총회에서 오펙과 러시아의 원유 증산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게 하락을 좀 가속화시켰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인플레가 너무 많이 세지니까 뭐라도 원자재 부분에 내가 좀 개입을 해서 잡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치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이 통화 부분에 따른 그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상태에서도 통화의 그런 유연성이나 정책이 잠시라도 실패를 했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럽고를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때처럼 약간 좀 힘들어가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점을 좀 꺼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이번에 만 5세부터 11세까지 미국의 11세까지 이제 백신 부분에 따른 CDC의 공고문이 나왔는데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대부분 미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접종을 하고 싶다라는 퍼센티지가 대략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를 걱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 두 번째 맞지 않아도 어린 친구들은 면역 체계가 상당히 뛰어나서 이때까지 사망률 추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과거 데이터나 보고서를 다 본다라고 해도 아주 어린 영유아나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정도 됐던 애들이 사망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맞힐 이유가 있냐? 근데 반대론자들에 대한 의견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그 손자뻘이나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이 뭐 연말, 연초 때 또 가족 모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사전적 차단으로 인해서 좀 독려하는 부분을 좀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학교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하고 운영이 되었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했었을 때 그리고 국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야, 너희들까지 좀 맞춰야 해당에 있는 좀 코로나 확진자 부분에 따른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를 또 대폭 낮출 수가 있지 않겠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작용으로 정말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저기 어디냐, 스웨덴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게 되면 거기는 사망자가 영유아 사망자가 0입니다. 0. 네, 0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5세부터 11세에 있는 접종을 공고해서 강제성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나라가 과연 있을 것이냐에 따른 논란과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매우 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중고등학생 측면에 따라서 약간 확진자 추이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일부 약간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점이 좀 우려되기도 해요. 뭐 제 방송에 10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따른 내용도 공유를 드리면서 본인 건강 본인이 진짜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너무 뉴스에 떠먹여 주는 것보다 해당 CDC 자료, FDA 자료,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해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맞을 것이 안 맞을 것인지 그렇게 가는 게 더 괜찮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국가 탓 해봐야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맞은 거 아니냐? 어차피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이죠. 최근에 나왔던 자료에서도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사망자에 따른 법원의 지금 판결 부분이 일단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뭐 백신을 맞고 약간 부작용 부분에 따른 인원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본인 몸 상태 고려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플레를 더욱더 부추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양새는 내년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더 하고 싶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해라 SEC에 서한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업비트 사무실에서 분신소동 경찰이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겠죠. 코인에 문제점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직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게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에 따른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미 행정부 암호화폐 부정적 인사 OCC 청장을 지명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바이낸스 프랑스 유럽에서 1억 유로 규모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방탄 소속사 하이브가 두나무와 NFT 사업을 공식화한다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하이브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언방전자 솔라다 기반의 스타트업 800만 달러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란드엑스가 김원산 팀장이 NFT 시장 암호화폐보다 더 큰 잠재력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게 소분류 부분이고 대분류는 암호화폐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보면, 김 팀장은 과거의 디지털 자산이 검색 구매 이력과 같은 디지털 발자국이 인터넷 기업들의 분석을 거쳐 가치를 가졌다며,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는 인터넷 기업들이며 모두 데이터가 기업 서버에 존재하고 거기서 재생산되는 굉장히 중앙화된 방식이었다고 말을 했다. 김 팀장은 NFT 차별점은 데이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참조물이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며, 단순히 존재하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주는 자산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어 NFT 가치는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시장의 소비자가 결정한다며, 이것이 디지털 소유권 시대에 열 수 있는 NFT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에 따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를 한다. 11월
달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에서 NFT 사업 시도 롯데 위메이드 빗썸 YG 450억 원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새 저 친구 옆에 있는 주식회사 좀 급등 많이 하네. 뭐지? NFT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판이 계속 커지고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갤럭시 디지털 운영자산 전년 대비 600% 증가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전 FATF 사무국장이 디파이 감독 기능 없으면 불법 활용 위험이 크다라고 언급을 또 하면서 약간 디파이 좀 더 확실하게 문제될 소지를 좀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엔진이 최근에 다시 한번 힘을 찾고 있는데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그 점은 메타버스 NFT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과 저스틴 선이 트론 역량의 절반 메타버스 구축에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D앱 성과도 생각보다 나머지보다 물량빨로는 그래도 월등하게 좀 잘 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디파이 부분도 당연히 저스트와 선 이런 구성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엮어서 BTT도 띄우고 저스트도 띄우고 선도 띄워서 어떻게 해서든 트론에 있는 내부적 가치를 좀 더 올릴 만한 그런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러하는데 요새 트론의 시세가 생각보다 조금은 아쉽다, 올라가는 게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오스 재단 CEO가 이오스는 끔찍한 투자이면 현재 이오스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브라 로즈 재단 CEO가 수요일 가상회사에서 이오스는 끔찍한 투자이며 이오스에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블로건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재단의 버지니아주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팀 구성과 보조금 프로그램 생성 및 배포, 새로운 제품 4개 부분을 로드맵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오스 부진의 설립 초기에 큰 힘 때문이라며 블로건이 그들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소홀과 사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자율성을 너무 많이 줬던 게 결국에는 그게 발목을 좀 잡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도저도 안 돼 버리는, 그래서 좀 저도 아쉽지 않을까. 그렇지만 반면에 테마성으로 본다고 하면 연말에 어차피 상장이 되는 시점에 한 번은 좀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요새 핫한 부분에 따른 코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티카루도에 따른 나락간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명예 안산 시민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스를 보여줬던 티카르도 코인판에 물량 던지기를 좀 보여주었다. 자, 한번 봅시다. 스캠 티카르도 개발자 한번 봐라. 아니, TXID를 보니까 이거 물량 생각보다 많네. 그러니까 자, 현재 후오비에서 몇억 개 던졌던 토큰 3천만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누가 팔았는지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보내주신 사진하고 TXID 조회 화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직업들의 원 주소를 따라가면 개발자 초기에 만든 직업으로 나와주는데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논란의 시작은 DC의 어느 폭로글로 시작을 했고 저 글의 요약을 보게 되면 디카르도 팀이 디카르로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다라는 소리이다. 최근에 많죠. 물론 꼭 여러 개. 그래서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11일 전 후오비에서 보냈던 2억 3천만 개 중 현재 남은 게 고작 2,800만 개라고. 8분의 1개 정도만 남은 꼴인데 그것도 디카루도 떡상에서 카카오페이 상장일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야금야금 업비트에 보내서 팔았다라고 한다. 업비트는 과연 그것도 재단이 던지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을까 싶어서 저 글쓴이가 업비트에 1대1 문의를 남겼고 뭐 저게 사실이건 뇌피셜이건 디카루도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건 알겠다. 계단식 폭락 중이다. 솔직히 아무리 코인이 도박판 꼬른 놈 잘못이라고 한들 이건 좀 거래소에서 미리미리 조사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에이다 3,400원 층에서 물렸던 분이 또 글을 써주셨는데요. 자, 업비트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올렸죠. 자,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입니다. 디카루도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매우 불안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비트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해당 이슈 디카루도 프로젝트 팀에 전달했으며 프로젝트 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라면 알려주겠냐? 저라면 안 알려줄 것. 공지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XRP가 잠깐 꿈틀꿈틀했던 이유는 XRP 비트 스탬프에 XRP 재상장 언급이 나오면서 코베와 크라켄도 조만간에 슬슬 재상장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또 들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CBDC 국경 간 결제 비용이 1,000억 원 절감이 된다라고 해서 한눈에 보이죠. 코스트 부분에 따른 절감. 그래서 JP모건이 운영 중단이나 국경 문제에 따른 지연 없이 유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접근성과 통화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환성을 상당히 꼬집었고, 그 다음에 계좌 시스템 밖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달성,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빅셔트의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하락의 베팅액을 확 늘렸고,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도 같이 공매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10월 18일 기준으로 또 마이클 버리 테슬라 하락에 베팅 안 하고 비트코인의 공매도 부분도 멈췄다고 했는데요. 최근의 분위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러합니다. 현물 ETF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숙명의 길로에 전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따른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자산의 방어와 수익을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물 만기가 26일이니까 못해도 한번 날짜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26일이니까 못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부분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번 11월 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더 부분에 따른 일정도 거의 비슷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 선물 부분에 따른 내용만 잘 챙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성이 내년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인데,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한 명당 15만원씩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점. 그러니 당연히 생각보다 요새 막 대출을 막 줄이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괜히 투자 잘못해서 묶여서 상당히 또 많이 힘들어 하지 마라. 빚 갚는데 상당히 너무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해라 라는 국가적 입장과 걔네 입장은 좀 다르죠.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어찌저찌 됐던 간에 일단 최소한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측면에 따른 투자를 베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과연 맞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이 인플레 부분에 따른 금리 인사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으로 끊을 것이냐가 매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고 한다고 하면 코로나 부분에 따른 비자가 좀 더 원활해져야 된다라는 점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에 있는 격리 부분에 따른 이 페널티를 좀 줄여줘야 뭐 무엇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인플레에 영향을 좀 준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람의 그런 인구에 따른 그런 이동 부분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야 저기 자원 좀 캐와, 인원 좀 보내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네,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통화가 거의 바닥을 찍었던 그런 나라들도 생각보다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몇 푼 모아서 비행기 티켓이라도 좀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정도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렇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좀 말이 길어졌지만 생각나는 김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필리핀 쪽에서 NFT 게임이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부분이 오히려 끊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좀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외출 부분도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판매했던 애들이 뭐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으로 좀 많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많이 올랐던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와 그리고 위믹스인가요? 그쪽이 가장 화려하게 올라갔던 이유도 그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통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매력이 있는 가격대이냐, 용돈벌이가 좀 되냐라고 보았을 때는 이쪽 나라에서 보았을 때랑 좀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뭐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매우 싸요.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